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원래 목표했던 전략적 목적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1급 체제가 깨지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세계가 다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써 2년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시시각각으로 속보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고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용기를 내서 틀릴 상황을 각오하고 예측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전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전쟁이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전황을 뒤집는 것은 사실 지금 불가능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러시아는 상당히 큰 피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전황을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전쟁은 끝났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전투가 깔끔하게 끝나면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그러지는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치열한 교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푸틴은 현재 러우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푸틴은 자기가 내걸었던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희생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그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확실하게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또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따져볼 것은요, 일단 2022년에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 명분인 한 해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왔고, 2등 국민 취급을 당해왔고, 실제로 내전이 벌어져서, 민간인들까지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강경, 급진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도네츠크 주와 루안스크 주, 그리고 헤르손 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상당 부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아예 이것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주민투표에 붙여서 그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점령지를 이후에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실제로는 인명살상까지 당해왔던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살짝 어떤 협상의 디테일을 공개했죠. 그게 뭐냐면 현재의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립지대를 만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20년 뒤에나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단은 막았다. 그리고 20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것도 푸틴의 전략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그럼 20년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조금 푸틴 대통령이
욕심을 덜 부려서 20년 나토 가입 유예를 또 받아들인다면은 이것도 불완전한 형태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막는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우크라이나에 준동하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준동하는 네오나치 세력, 즉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자들을 제어하는 이런 또 전략적 목표를 이루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아마 내년부터 있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는, 억제하는 확실한 대책을 취하라고 하면서 어떤 요구 조건을 하겠죠.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정 간섭일 텐데요. 이것을 막아내려고 엄청나게 또 저항을 할 텐데, 이것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물밑 협상이라든지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것도 아마 푸틴 대통령이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 물론 완벽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미진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푸틴이 원래 목표했던 전략적 목적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의 승리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결국 역사가들이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푸틴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추세로만 놓고 보자면 그런 판단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이 러우 전쟁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이 서방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인 이 서유럽 국가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그 이점을 살려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사실 독일이었고 서유럽이었는데 이런 이점이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려서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성과를 거둬 승리했을 때 자기네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은 어부지리를 얻었다기보다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고, 미국은 초기에는 상당히 큰 이득을 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의 패권에 순종하지 않고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말썽장애 국가였는데, 이 러시아에게 어떤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러시아도 고전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출혈을 강요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얻는 이점이 뭐였냐면, 이 미국의 군수 산업이, 군산 복합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활성화됐고요. 또 하나가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던 천연 액화 가스를 얻지 못하니까 울모 겨자먹기로 훨씬 더 단가가 높은 미국의 액화 천연 가스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외상으로 돈을 빌려준 격이거든요. 미국이 아마 그 외상을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받아낼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전후 복구 사업 관련 이권을 미국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진 빚을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이런 이권을 미국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전쟁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진 빚의 대부분을 미국이 그런 형태로 회수할 것이고요. 오히려 더 많이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유지되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경제상으로는 미국이 많은 혜택을 수익을 올렸고 부수적으로 이점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 무기도 사고 국민들한테 어떤 수당도 주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천사면은, 천사 같은 국가라고 하면은 빌려준 돈 그냥 내가 뭐 안 받고 말지 이러겠지만 사실 그런 천사 같은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요. 역사적 선례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나치 독일과 싸우면서 동맹국이었던 이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이 군수물자 지원을 해줬거든요. 무기대여법이라고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원조를 영국에도 해주고 소련에게도 해줬는데 나중에 다 돌려받았습니다. 영국도 무기대여법으로 받은 원조를 다 갚았고요. 그 과정에서 대영 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고 미국에 종속이 돼버렸죠.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그 핏값을 치르고 너희들은 돈을 내서 나치 독일을 물리쳤는데 우리한테 이게 매정하게 무기대법으로 빌려준 돈 다 받아갈 생각이냐 하면서 상당히 좀 어기적거렸는데요. 결국은 수십 년이 걸려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무기대법으로 진 빚을 갚았던 시기가 바로 푸틴 대통령 때예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그 마지막 돈을 주면서 자, 우리가 진 빚은 다 갚았다. 앞으로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깨끗이 청산이 됐죠.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역사적 선례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빌려준 외상을 미국은 다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러우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의 결과를 바꾸게 될까요?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또 원래 그 전쟁의 목적 하나가 지금까지 미국이 일극 체제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 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썼던 말이 월드 머저리티인가요? 세계 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세계 다수가 무시당해 왔다. 그래서 미국 일극 체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서유럽, 그리고 또 다른 또 극이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겠죠.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가 돼서 서로 협조할 땐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땐 견제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상황을 타파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지금 추세대로 흘러서 러시아의 승리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입는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세계가 다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역사가 살펴본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국제적인 의미,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고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원조를 우크라이나에게 해 주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해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조 바이든 행정부 내지는 그 전에 미국의 일관된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탈해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가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인정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또 한 개의 극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는 것은 맞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트럼프 후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견제해왔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것인데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세계의 각종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자가 됐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데 미국의 에너지를 왜 해외에 낭비를 해서 우리 미국의 국익을 해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해외에 개입을 해야 한다면은 그 대상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어야 한다. 중국이 가장 그 미국의 어떤 위협 대상이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해서 중국을 주저앉히자. 뭐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요.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일정 단계로 하향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제휴를 해서 같이 중국을 상대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어떤 국제 전략을 바꾸는데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한 전쟁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수 있고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뭔가요? 예, 그 한반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구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힘을 소모하지 말고 그 힘을 축적하고 그 유지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투입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관심이 이 동아시아에 집중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중국과 맞서는 이 미국의 전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그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줄타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미국에게 동조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과 맞설 것인가, 이런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고차방정식이죠.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했을 때 이 기본적인 전제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침공을 일삼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일 텐데요.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패권국인데 이 다른 패권국이나 강대국에 비해서 러시아가 유독 더 전쟁을 많이 하고 먼저 침공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조금 러시아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패권국으로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을 많이 하고 침공을 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독 더 유별나게 호전적이고 침공을 일삼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나라를 압도할 만큼 러시아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이 전쟁을 많이 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적게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 일으킨 전쟁을 20세기에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요. 러시아는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호전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약간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평화지향적이고 뭐 이런 국가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전적인 국가, 예전 침공을 일삼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과연 현실과 완벽히 일치하는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세기 들어와서요. 특히 소비에트 연방이 침공을 했던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뭐 체코 침공, 그다음에 헝가리 침공, 뭐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분명히 침공이긴 한데 소련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세력권 안에 있는 국가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침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강대국의 세력권 밖에 있는 국가를 침공한 적이 있는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당시 소련 지도부가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라든지 체코 같은 경우는 이 소련의 위성 국가였고, 이런 위성 국가를 침공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세력권을 지키는 자위적인 방어 전쟁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할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상당히 주저주저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소련의 세력권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격으로 엄청난 고전을 하다가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허물어지는, 붕괴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세기의 러시아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세기에 한정되어서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상당히 적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다면은 소련의,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서만 침공을 했다. 이렇게 좀 교정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기의 경향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악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인데,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수탈했다, 착취했다, 아니면 억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악연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쁜 관계로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사는,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 경험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설명할 때, 특히 우크라이나 역사를 설명할 때 최근 30년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300년, 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요. 굳이 친척에 비유하자면 한 6촌 관계쯤 될 겁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계는 형제 관계 아니면 사촌 관계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한 6촌 정도의 친인척 관계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이웃가로 여기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의 사촌 관계다, 형제 관계다, 육촌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집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같은 결의 부치, 내지는 친척으로 비하자면 한 육촌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집안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서로 지지고 볶는다고 할까요? 집안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인식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 한반도를 공격했다, 내지는 억압했다, 착취했다, 중국이 한반도를 그렇게 억압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떤 핏줄에서 태어난 관계였고요. 육촌으로 상당히 가까웠고, 또한 이 우크라이나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원래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지역은 드니프로강 중류에 있는 아주 한정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영토가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의 영토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날 지금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상당히 큰 나라로 되는 과정에서 이 영토를 붙여준 주체가 누구냐면 러시아 제국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예카테리나 대제가 한 뭉텅이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1917년, 21년 사이에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루마니아로부터 얻은 땅을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여주고, 그리고 1957년이죠. 57년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였었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붙여준 사람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만들어준 것이 러시아 제국이고 소비에트 연방이고 한데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억울한 감정이 또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압축해서 요점만 설명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내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로 보면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알력도 존재했고 지금 전쟁까지 펼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한 집안의 어떤 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교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히 지켜보자면요.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요. 드니프로강 서쪽은 폴란드나 서방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서방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두 쪽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서부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정서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계속 알력 관계에 있었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내전 상태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와 예를 들면 형제 관계다 내지는 육촌 관계다 이런 식의 유대감이 강했던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였었고,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별개 국가고 별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 서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을 하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개 국가고 별개의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부쩍 커진 게 분명히 사실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더더군다나 그나마 친러시아 성향 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관계다, 사촌관계다, 육촌관계다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라든지 아니면 루안스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러시아에게 점령당해 있고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아예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하고요. 이 국적까지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서 러시아와 유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이 돼버리고 나머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게 적대감을 가진 아니면 러시아에게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주의 감정 내지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우크라이나가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당히 아주 강한 적대 관계 내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에게 느끼는 이 반감이란 것이 엄청나게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러시아의 군사력이 낮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명드리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중량급 권투 선수고 우크라이나는 경량급 선수여서 체급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맞부딪히면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군사 효율성이 사실은 생각보다 떨어진다. 이것은 나타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허약한 국가였는가 군사적으로 여긴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예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완벽하게 다 정복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전격적으로 점령하거나 아니면 프랑스를 공격해서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내면서 완벽하게 제압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과 그 프랑스 점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점령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친서방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가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교리 체계라든지 군대 구성을 나토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 동안 한 7, 8년간의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교관들이라든지 나토의 교관들이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체계를 상당히 많이 고쳤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군사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일정 정도 강력한 군대로 자라나갔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서 좀 밀린다 뿐이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고전이 설명되었고요. 또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이후에 러시아군이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 뒤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 내지는 군수물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그동안 키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란 나라와 우크라이나 나라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을 했겠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전쟁 초기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허점을 노출해왔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오합지졸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는요.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부터 소비에트 연방 시절 그리고 러시아 연방 이 기간을 다 살펴보는데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요 효율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모전 장기전에 강한 군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체급이 작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오합지졸이다 아니면 글러먹은 군대다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깔봤는데 사실은 3년 동안에 미국과 대리전을 펼치면서도 전쟁이 장기 소모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조금씩 개선되었고요. 엄청난 전쟁 물자가 소모되는데 러시아는 군수공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론 뭐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전쟁 물자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군수공업 시설이 사실은 다 망가진 상태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가라든지 미국의 군수공업이 사실 지금 허덕이는 상태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나토 회원국가의 생산 능력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절절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체력은 버티고 있고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0%에 해당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장기 소모전에 적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측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로서도 전쟁을 길게 끌고 가나가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었겠지만 또 그리고 빨리 못 끝냈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비효율성이 드러나지만 늘 해왔던 대로 그리고 강점을 보여왔던 대로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을 끌고 나가서 지금 조금이라도 원하는 형태로 전황을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국과 북한처럼 같은 민족 간의 전쟁처럼 봐야 할까요? 참 이게 그 비유가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일단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핏줄이었고 그러다가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냉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같은 민족이 갈라지게 되면서 다른 체제로 나갔던 것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보면은 이게 두 민족이 한 결에 붙이지만 어쨌든 간에 남한과 북한보다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강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육촌 정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육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집안이지만 어느 순간에 교류가 끊기고 딴 살림을 차릴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인 것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척들이 있는데 육촌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먼 관계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가 끊겼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딴 살림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체급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러시아와 딴 살림을 차려서 하나의 다른 집안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또 절반 정도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육촌 관계로 계속 잘 지내자. 이런 측면으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우리는 서로 다른 관계니까 아예 딴 살림 차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나라가 쪼개지진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면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다르고 그리고 이게 좀 미묘한 점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침공을 했던 것인데 이 침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육촌 관계니까 계속 한 집안으로 함께 나가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그라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개의 민족이고 내친김에 아예 별도의 국가까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러시아로 등을 돌리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완전히 별도의 어떤 국가, 민족으로 스스로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 오히려 이 전쟁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의 세력권이다. 아니면 러시아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침공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세기가 넘도록 러시아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국가가 태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이 짧은 기간에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한반도의 어떤 우리의 역사적 경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등치하면은 많은 오해를 산다. 공통점도 있지만 그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그쪽에 투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러우 전쟁 발단의 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이제 보통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러시아가 60%의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30% 40% 이 정도는 져야 되는 게 이제 정확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젤렌스키의 책임이 저는 한 30% 40%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썼던 표현인데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정치 지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슬기로워야 되는데 저기 젤렌스키는 뱀처럼 슬기롭지도 못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으로도 일관되게 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젤렌스키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전쟁 직전에.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차적 발화하면서 한 것이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공약이 이거였어요. 중립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내전을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걸 공약을 깬 거예요. 중립 정책도 아니고 서방 지향 정책을 펼쳤고 내전을 끝내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 동부에 있는 분리독립주의자 러시아계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계속 억압을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간 평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표를 줬더니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데 엄격하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없는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치 세력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제 사그라든 상태에서 그 우크라이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세력이 쉽게 말하면 강경 민족주의자,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을 푸틴이 부르는 말이 네오나치였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애국주의자일 것이고 이게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이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러시아계 민족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반대편에 있는 서방 세력에 붙어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런 종자들이 네오나치다. 근데 이 네오나치가 실제로 정당으로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는 되게 조금 받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 근데 이 득표율은 낮은 정당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는 그 표에 받는 득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를 아예 그냥 좌지우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가 어쨌든가 지금까지 그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협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게 끌려간다 내지는 영토를 되돌려받지 못한다 상태 됐을 때 제거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에서 지금 젤렌스키가 초조한 입장이 자기가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국내의 강경 민족주의자 정치 세력으로에게 제거당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초조한 입장이겠죠. 이게. 지금 벌써 잘루진인가요? 그 사람을 지금 사실은 젤렌스키가 자기의 어떤 위협하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버렸는데 영국 대사로 보내버렸는데 지금 잘루진이가 계속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다음에 있을 정권 교체에서 자기가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혹시나 그 전에 어떤 병고가 일어나면은 젤렌스키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피셜은 아닐 텐데 사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시니컬하게 젤렌스키를 뭐라고 하면 좀비라 같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임기가 끝나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재선이 돼야 되는데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계엄 상태를 내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어떻게 보면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러서 재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대권을 넘겨야 될 존재가 젤렌스키인데 얘를 우크라이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내쳐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 5월이 또 임기가 또 이제 연장한 임기가 끝나는 해일 텐데 그때 생각해서 지금 서방과 미국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선거 안 치른 거는 우리가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 안 치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도 되면서 동시에 조롱의 대상도 되는 푸틴. 푸틴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은 푸틴은 러시아 내부의 평가와 러시아 외부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대표적인 정치가일 텐데요. 서방에서는 사실은 푸틴을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공격지향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주 욕심 많은 독재자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 안에서는 푸틴이야말로 러시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 그리고
러시아가 한때 뭐랄까요, 그 열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막 수직 낙하하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러시아를 끌어올려서 군사 강국의 위치를 다시 확보하고 경제 강국으로 나가는 그런 업적을 세운 정치가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많은 경우에 그 조롱의 대상까지도 됐었죠. 근데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계에서 푸틴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간에 찬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평가가 갈리는 이런 대표적인 정치가라고 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맺음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서 만약에 푸틴이 원하는 바를 전략적 목표를 이룬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받은 평가보다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정치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틴이 매우 가난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게 푸틴이 태어난 나라가 사실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이겠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보다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그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이제 빈부격 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히 풍족히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빈의 가정은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러시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특징이 푸틴이 태어났을 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푸틴은 보지 못했지만 형 둘이 있었어요. 근데 형 둘이, 죽은 그 기간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렸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비에트 연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격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레닌그라드,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포위당해서 900일 동안 포위되었고 그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사망자가 사실은 아사자였어요. 900일 동안 봉쇄된 상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실제로 푸틴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었고요.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경험이 있고 사실은 그 전쟁통의 형 둘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전쟁 동안 독일군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간 분이 됐고요. 어머니는 전쟁통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직전까지 갔었고 운 좋게 살아남았고 형들은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러시아 가정의 모습이었고요. 푸틴 대통령이 자라면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푸틴의 외가 쪽 외할머니와 외삼촌들이 독일군에게 죽음을 당했었죠. 그래서 푸틴은 서방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공포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또 서방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방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대결하고 갈등 관계를 빚어왔는데 그런 역사적 경험이 푸틴의 개인 경험에도 들어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서방은 대결의 상대였었던 것이고 이것이 푸틴의 일생을 꿰뚫는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랬고요. 성장해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구했던 직장이 바로 그 유명한 KGB, 러시아의 비밀 경찰이었죠. 그리고 요원인데요. 주로 근무는 당시 동독에서 했습니다. 동독에서 근무하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또한 동독에 나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방과 상당히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푸틴이 상당히 독일어에 능통합니다. 그거는 이제 동독에서 근무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는 이 동독에 근무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그리고 또 그 직전에 이 동유럽의 그 자유의 물결이 다가와서 이 독일이 이 동독과 서독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어떤 그런 그 몰락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제의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극심한 어떤 위기 아니면 혼란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성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 결국 동독에 파견 근무를 하던 KGB 요원 푸틴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원래 고향이었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대학생 시절에 스승이었던 사람이 소프차크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때 그 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프차크가 나름대로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활동을 했는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때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정치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 푸틴의 활약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요 사람 일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진출하게 되었고, 당시 그 대통령이 옐진 대통령이었는데, 옐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직위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푸틴이. 그런데 이 1991년에 집권했던 옐진 대통령이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옐친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권력을 유지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요, 계속 제2인자를 여러 명 갈아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제2인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푸틴이었고요. 옐친 대통령이 갈아치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푸틴을 끌어올리고 총리 자리에 앉혔죠. 이때가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그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옐친 대통령이 원래는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상당히 그때 옐친 대통령이 아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일찍 물러났고요. 후임자로 옐친 대통령이 푸틴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명 중에 원 오브 댐이었던 그 푸틴이 전격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고요. 이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전까지 아주 지리멸렬한 상태로 있던 체첸 전쟁을요, 아주 강력하게 수행을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체첸 이 그로즈니를 공격하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주요했다고 하나요? 그 전까지 옐친 대통령은 늙고 병든 대통령이었고, 체첸과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는데, 40대의 젊은 대통령이,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을 텐데요, 그 자리에 올라서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체첸 전쟁을 어쨌든 간에 승리로 이끌면서, 이게 러시아 국민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상황이었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뭔가 새로운 바람이 러시아에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0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집권 기간이 이어지고 있죠. 득표율 87%.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요. 벌써 지금 25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권을 한다면 이게 스탈린의 집권 기간을 뛰어넘을 상황일 텐데요.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게 시대마다 약간 뭐 부침이 있죠. 하지만 항상 50% 이상은 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러시아의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말할 때 이 그 여론조사 기관이 나름대로는 독립기관이고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쉽게 말하면은 사실을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감안하고 질문을 짜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교한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히게 만드는 어떤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내팽개칠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러시아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물론 그 뭐 70%, 80%, 90%에 달하는 푸틴의 지지는 대개는 강압적 분위기 그리고 여론 통제 어떤 경우는 조작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그 집권 이후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했을 때 러시아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냉전 시대와는 달리 그 미국에게 아주 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권을 하자마자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에너지 자원일 텐데 운 좋게도 푸틴이 그 집권한 다음에 이제 유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러시아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돌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러시아 서민들이 볼 때는 옐친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춥고 배고팠는데 푸틴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면 배고픔도 가시고 추위도 가시고 그리고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도가 올라갔고요. 또한 그 푸틴의 어떤 그 공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 돈이 그 유비돼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질서를 가져왔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이 일정 정도는 서민들에게 흘러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옐친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부르죠. 초거대 재벌들이었을 텐데 이 초거대 재벌들이 국가 권력을 농락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올렸는데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었어요. 돈은 버는데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그 국가 재정이 쪼들리고 국가 재정이 쪼들리니까 일반 서민이 고생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세금을 내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이 올리가르히를 쉽게 말하면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초에 러시아의 모든 올리가르히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에 선언을 했죠.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온 영리 활동에 제동은 걸지 않겠다. 돈 계속 벌어라. 단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은 제대로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초거대 재벌들 중에 상당수는 이 푸틴을 얕보고요. 옐친을 주물렀듯이 이 정치 초짜 푸틴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응하지 않은 초거대 재벌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재벌들 중에 일부는 서방으로 망명까지 했었고 그 재산을 다 몰수했죠.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에게는 국가 공권력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올리가르히는 내버려 두고 아니면 또 계속 특혜를 베풀면서 존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가 공권력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러시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이 초거대 재벌들을 꽉 움켜쥐면서 그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러시아에 나름대로 돌면서 이 온기가 이 아랫목까지 전달되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일정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옐진 대통령은 사실은 러시아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에게 굿신굿신 되는 자세,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푸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생기니까요. 상당 부분 투자해서 완전히 허물어졌던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을 또 일정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서방을 상대로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굴종적인 자세가 아니라 대등한 어떤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러시아의 혼란 대신에 질서를 가져온 대통령,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통령, 체첸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할 말을 하는 대통령,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조작이라든지 언론 통제의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항상 과반수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2010년대일 겁니다. 아니면 2020년 넘어오는 어떤 그 직전이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을 또 시도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만 어느 정부든 간에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금은 더 많이 돈을 걷고 연금을 조금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러시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또 무리하게 여론을 강압적으로 다루다가 부정선거다 해서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80%에서 한 60%나 50%대로까지 떨어지는 일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어떤 정치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푸틴 대통령이 절대로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독재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측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푸틴 최대의 정적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푸틴과 관련된 암살 음모론 사실일까요? 푸틴이 정적을 제거한다, 암살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증거는 사실은 확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흐른 다음에 역사가들이 푸틴의 정적이었는데 제거당한 사람이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어떤 그런 공작의 결과로 죽었는가를 밝혀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 같은 인물이 푸틴의 오른팔격이었던 인물이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푸틴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서 나중에 제거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고진의 예는 분명하게 푸틴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지시로 제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최근에 푸틴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나발리가 있었죠.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푸틴 반대자가 있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나발리의 죽음이 푸틴의 지시일 것이라고 짐작을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사실 나발리의 죽음 같은 경우는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였는가를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발리를 꼭 제거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발리의 죽음은 이제 어떤 궁극적으로는 푸틴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나발리를 반드시 제거해라라고 하는 지시에 따른 결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황 증거상 푸틴은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상당히 좀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중에 20, 30년 후에 역사가들이 그것을 밝혀내겠죠. 예. 푸틴은 정말로 핵을 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핵을 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의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2020년에 그 핵교리를 개정했을 때 아마 문구가 이랬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핵을 쓸 수 있다고 됐었는데, 2024년 올해 최근에 핵교리를 바꿨는데,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확 낮아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러시아의 국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질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를 적대하는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 적대하는 국가에게 그 영토, 내지는 해역을 제공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 내지는 동맹에까지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핵을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적대하거나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에게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개정을 했거든요. 대폭 이 문턱이 낮아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 교리는 그런 식으로 쉽게 사용하도록 개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을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푸틴 대통령의 강성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러시아가 일원인 이상 이 핵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2년에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강력한 그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사실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사실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런 러시아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여러 원동력 중에 하나는 서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세계에서 아주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지지랄까? 아니면 지지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자세에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푸틴 대통령이 꼭 전략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라도 쓰는 순간에 그런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 인도와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러시아를 나름대로 우리가 뒷받침해오고 내지는 아무래도 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핵을 쏜 나라를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핵을 사용해서 얻는 군사적인 이점보다는 핵을 사용해서 잃어버리는 어떤 외교상의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따져본다면은 푸틴 대통령이 쉽게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요. 모스크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크렘린, 그러니까 러시아 집권 서클 안에서 푸틴의 위상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서방에서는 푸틴이 강경파다, 그리고 호전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 크렘린 내부에서는 오히려 푸틴이 온건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비둘기파였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핵을 그러니까 빨리 사용하자.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제압하는데 핵을 쓰지 않을 필요가 있겠느냐? 서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왜 우리가 핵 강국인 우리가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서 핵을 써야 한다는 그 강경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오른팔이었고 한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지냈던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강성 매파가 있는데
이런 강성 매파를 그나마 통제하고 핵 사용에 어떤 자제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물이 바로 푸틴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최근에 그 핵교리를 변경한 것도 푸틴 대통령이 이 강경파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일정 정도 타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푸틴이 아주 손쉽게 핵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그런 어떤 성향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내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푸틴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푸틴은 정말로 대립관계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자면 계속 그 민주당의 대러시아 강경제사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 알력관계,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었을 텐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아마도 그 트럼프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부터는 아주 눈에 보이게 그 협상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선하는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앉아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볼 텐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캐릭터가 강한 강력한 정치인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고 러시아 연방의 푸틴 대통령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맺음하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각인이 되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요. 내친 김에 자기의 가장 큰 성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노벨 평화상까지 아마 노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있는데 거기서 발을 빼서 생긴 에너지를 또 모아서 중국 쪽에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쉽게 말하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미국의 전력을 동아시아에 투입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아마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맺음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로 지략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푸틴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측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 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천 봉쇄하든지 이것을 상당히 요청할 것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야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사이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슬기가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그 기초적인 뭐랄까요 방법은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들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거는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말할까요? 응원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겠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는 그야말로 차가운 시선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여서 우크라이나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그것과는 별도로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파가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는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치를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어느 한편에 이입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못 보게 됐을 때 가뜩이나 복잡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익이 확보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현상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그 기반 위에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뭐랄까 슬기가 정말 집중되고 발휘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역량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예상이라든지 설명을 끄매짐하고 싶고요. 또 하나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세계 정세를 규정하는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한반도는 어쨌든 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고 하는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될 텐데요. 20세기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두 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러시아인의 심성이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겪었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야시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 및 러시아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것이 냉전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애써서 번역한 두 책을 한번 읽으시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 현대 러시아인들의 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책을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요, 유럽 현대사이고요. 나라로는 러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